전쟁을 각오하고 북진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군과 중국군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크게 고심하게 됩니다. 1045 GP에서의 전투와 이후의 상황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와 전쟁 직전 상황을 의미했죠.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운이 짙게 깔리고 있었으며 국제사회는 이 상황을 주시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반중 정서와 북진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에 중국이 평양을 살상 점령한 이후부터 계속 커진 반중 정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국군의 사상자 수가 다수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없애고 또 한반도 통일을 이룩함과 동시에 1000년 전의 고려가 그랬듯이 현재 대한민국도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 전의 고려가 사실상의 황제국이 된 것처럼 한국이 그러한 지위를 받고자 한다면 북한을 도우려는 중국을 완전히 깨부셔야 했죠. 사실 말이 쉽지 너무나도 어려운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핵보유국인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습니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앞으로 발생할 이 전쟁을 보고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선택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전쟁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이 피비린내 나고 더러워진다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손을 더럽히더라도 이 잔혹한 세계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더럽혀진 역사는 씻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현재는 결코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명운이 걸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 중인 벙커입니다. B2 벙커죠.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는 총 9개 핵벙커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 9개 핵벙커는 정부청사와 지휘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핵벙커의 경우에는 핵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벙커입니다. B2 벙커에서는 각군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곳은 용산 국방부청사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주요 지역을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하며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 주요 지휘관들은 방어 위주의 작궤들을 조금씩 뜯어고치면서 어떻게 북진할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와 동시에 B1 벙커와 B5 벙커도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B1 벙커는 관악산 인근에 있는 벙커였는데요. 이곳에는 이명환 대통령과 주요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내부는 차량이 이동할 정도로 공간이 넓었고 수백 명이 수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B5 벙커도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B1 벙커와 B2 벙커가 군사 목적의 벙커라면 B5 벙커는 공무원 등을 수용하기 위해 만든 벙커입니다. B1 벙커와 B5 벙커가 가까운 곳에 붙어있다 보니까 두 벙커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죠. 그 외에도 전국의 9개의 핵벙커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교섭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은 전군에 데프콘2를 발령하게 됩니다. 데프콘2가 발령될 때 전쟁 준비 완료 단계에 해당하고요.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고 부대 편제 인원이 100%로 충원됩니다. 그리고 전군에 탄약이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전투식량과 화생방 비축물자를 제공하기도 했죠. 각군 창고에는 신형 물품들이 현역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써먹으려고 했던 물품들이 지급되면서 현역들의 장구류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죠. 또한 총검도 중대원 몇 명이 돌아가며 숫돌로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서 모두 이탈하게 됩니다. 일명 OP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주둔지를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평시에도 꾸준히 간첩을 보내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아군의 병력 배치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군사기밀이지 어디에 어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심지어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위치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일 먼저 포탄과 화학탄이 날아드는 곳은 아군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부대는 모두 주둔지를 이탈하게 되는데요. OP 지점은 보통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위성 정찰을 피하고 적 특수전 병력의 주요 침투로 태강로가 산악 루트인 점, 또 자신들이 타격 우선순위인 만큼 민간인이 포격, 미사일 공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병력이 전부 다 OP 지점에 있게 됩니다. 공군도 탄도탄 공격에 대비하여 전폭기들 일부가 무장을 장착하고 민간 공항과 비행장에 분산 배치되게 됩니다. 전쟁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한국의 여론이 어떠한지도 살펴보긴 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특히나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국민 여론은 북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땅은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었죠. 물론 전쟁이 나면 참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요. 그들은 소수였고 국가의 부름에 다수는 묵묵히 응하였습니다. 현재 충무 2종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충무란 전면전 대비 정부 총력전 전쟁탓을 의미합니다. 데프콘과 동일한 국가 비상사태 경보로 충무 3종부터 1종까지 3종류가 있죠. 이때까지 1953년 이후 한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먼저 데프콘이 선포가 되고 이후에 충무 사태가 선포됩니다. 이번에는 충무 3종이 선포되었는데요. 충무 3종은 준 전시에 돌입했다고 정부가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무 2종에 근접한 충무 3종으로 선포가 되었는데요. 바로 동원령 때문이었습니다. 충무 3종에는 동원 소집령이 발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원령은 따로 선포하고 충무 3종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비상 소집이 되었고요. 주요 문서들은 부산과 창원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화재 역시 부산으로 모두 옮겨지기 시작했죠. 정부 청사가 매우 바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동원령도 선포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에는 예비군이 소집되어 병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예비군들은 특정 직결지로 위치하고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각군 부대에서 준비한 장구류를 예비군들에게 나누어주곤 했습니다. 또한 국가 체제를 전시 체제에 맞게 군수물자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전을 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비행기나 우주선을 만드는 공단은 전투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었죠. 지난 70여 년간 전쟁을 준비한 나라답게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또한 트랙터, 트럭 등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해당 장비와 운전사가 전시의 물류 수송을 위해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물자가 전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군수품 생산을 할 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4개월 정도 소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체제를 전시체제로 바꾼다고 한들 이것이 바로 당장 순식간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설 자체도 바꾸어야 하고요. 인력도 더 충원해야 하죠. 그렇게 한국 혼자서 전쟁 때 쓸 군수품을 모두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국들이 한국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군수품을 대신 생산해주게 됩니다. 전시가 되면 전시경제체제로 돌려 이런저런 군수물자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짧은 생각인데요. 생산 원료를 전부 수입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이며 또 북한과 중국이 이 공장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에게 동조하는 일부 세력이 공장 내에서 소요 사태라도 일어난다면 생산은커녕 비축된 물자 수송도 불가능해지죠. 포탄은 평시에서 주문 후 생산을 시작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재료 확보를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평시 공급망이 원활한 상태에서도 이런데 전시에 이게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을 거면 동원령에 소집하라느니, 자국민을 전쟁터로 몰고 가 죽이려고 한다느니 라는 소리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습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는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명환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여 점차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었죠. 이명환 대통령도 많은 국민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동을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에 당황하며 한국의 북진을 예상하고 북부 전구를 유사시에 바로 북한에 투입할 수 있게 조처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배치해놓은 PMC들의 전력을 늘리고자 했죠. 중화기도 배치하고요. PMC에 압박을 넣어 더 많은 병력이 북한 내에 있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혹여나 한국이 북진하더라도 북한 내 PMC들이 지연작전을 펼쳐 중국군의 정규군이 북한 내로 들어올 시간을 벌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이런 모습에 해군들을 서해상으로 배치했고요. 북부 전구를 전방 배치함과 동시에 중부 전구도 투입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미 북한 내에 있는 주북 중국군의 경우에는 탄약이 지급된 지 오래였죠. 일본은 오랜만에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많은 해외 자본들이 일본의 제조업체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미국과 한국에서 요청을 받고 군수물자를 대거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수물자들은 탄약과 포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음식, 생필품, 섬유, 금속, 수송차량, 의약품, 광물연료 등 다양한 군수물자들이 일본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일본은 다시 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되었죠. 일본의 경제 성장률도 점차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기회에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일본 내부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일본 안보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국방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었죠. 비슷한 시간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일부 전력을 규슈 쪽으로 옮기고 해상 자위대도 동해 쪽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사 회원들과 일본은 한국을 돕고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침공으로 한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특설되어 한반도에서 국군과 함께 북한과 중국하고 전쟁을 벌였으며, 현재도 한국과 일본의 주둔 중인 다국적 연합군 부대입니다. 현재 유엔사 주 임무는 1953년에 서명된 6.25 전쟁 정전협정의 내용을 성실히 집행하고 유사시 한미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며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유엔사 회원국들이 참전하는 것인데요. 유엔사 회원국들도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유사시 참전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쟁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결정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무거운 눈으로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경우 예상되는 사상자 수와 전쟁 지속기간이 명시된 문서들이었죠. 문서에는 남북 전면전 발발 시 예상 민간인 피해만 5만 명 이상의 북한군 장거리 포격으로 수도권을 타격하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손끝이 문서를 넘길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적막한 방안을 가득 채우곤 했었습니다. 전쟁을 결심한다는 것은 수많은 목숨을 책임져
책임지는 것이었죠. 결정을 내리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일개 한 사람이 정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정환 국방부 장관은 조용히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이 만든 작전 계획서를 들고 온 것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이명환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마치 조언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이 결정을 내릴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명환 대통령은 전쟁을 결심할 때 수많은 생명을 책임지는 것인데 이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원망할 것이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한없이 무겁고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정환 국방부 장관은 조용히 대통령을 바라보았고 그러다 단호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문서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환 국방부 장관은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끔찍한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고, 북한과 중국은 우리가 물러서기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명환 대통령은 한참을 쳐다본 뒤 이 결정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환 국방부 장관은 역사가 이를 판단하겠지만 역사는 결코 비겁한 지도자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죠. 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요. 이명환 대통령과 이정환 국방부 장관은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환 대통령이 주먹을 살며시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펜을 천천히 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명환 대통령은 전군에 명령하게 됩니다. 전면전 대비태세 돌입을 승인한다고요. 그리고 전시작전 수행 명령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모습에 다소 당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측이라도 한 듯 한국이 너무 무리한 보복은 하지 말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중국과 회담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할 때 이렇게 대처할지 미리 합의를 다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는 견제구를 던지면서 미국 자신도 이 전쟁에서 어떤 이익을 취할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컸죠. 마치 베트남 전쟁 때와 비슷한 순서였습니다. 미국은 확전을 우려하여 DMZ 이북으로 북진을 안 한다고 한국에 전해주게 됩니다. 대신 후방 치안 및 물류, 군수, 정보, 정찰, 공군, 해군 등에 대한 것은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죠. 한국은 미국의 이런 선언에 대해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칭하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한국의 북진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확신할 수 있게 한국의 북진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보,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서 지원해줄 테니 북진하라고 한국에 말한 것이었죠. 또한 한국에 어떤 증원 병력을 지원해줄지도 모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서야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뒤에서 어떤 밀실 회담을 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한국이 북진할 수 있는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북한이 3,000회가 넘는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전쟁이 안 난 것도 신기한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었다면 진작에 평행이 불바다되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리 북진을 지지하니 말이죠.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기를 연신 두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펼쳐 전쟁하게 될 때는 미국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죠. 그럴만도 한 것이 미군의 출혈을 강요하는 상황이 오고 무엇보다도 제3차 세계대전, 더 나아가 핵전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전을 미국이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하는 세력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대리전 형태로 전쟁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한국이 대신 중국과 전쟁을 치르게 중국의 국력을 소모하는 방법이었죠. 참으로 영악하면서도 간악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세계에 딱 맞는 방법이었죠. 유엔에서도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적 충돌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세계는 두 개로 나뉘어 서로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북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모습과도 같았죠. 이날은 8월 18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환은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릴 생각이었죠. 이명환 대통령은 다소 긴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 매무새를 다시 다듬고 담화문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10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었죠. 대국민 담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우리 모두의 단결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우리는 북한 정권을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의 주민들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 이후 북한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통일을 앞당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한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온라인과 사회 전반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의 우마오당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은 허위 정보와 왜곡된 여론을 유포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결단력을 약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력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의지를 흔들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이 평양과 북한 여러 지역에 주둔하며 불법적인 군사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요구합니다. 중국군은 72시간 즉 3일 이내로 북한 지역에서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철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단결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간섭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자주적인 통일을 이룰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며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단결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히 명연설이었습니다. 이 담화 이후 한국은 한 번 더 빠르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담화 이후 전세계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동결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의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받던 일부 유명인들도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어 크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죠. 한국을 빠져나가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철수하기 위해 한국으로 전세기나 군용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엑소더스가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항공모함 3척 이상의 전단들이 한반도에 직결하기 시작했고요.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들도 한반도 인근 일본에 대거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은 총 13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긴급 대피 명령이 하달되었죠. 이들은 용산이나 평택 등 미군 기지에 직결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신상 정보가 담긴 ID87이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김해공항으로 이동하여 C130 미군 수송기 편으로 일본 오키나와로 긴급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오키나와에서 다시 미 본토로 소개가 되었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간인 대피에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한미군 지부 라디오 방송인 AFN에서는 핑크 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에서 미군이 철수작전을 수행할 때 흘린 음악이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은 미국 시민들은 약속된 직결 지점에 모여 한국을 떠나게 되었죠. 이때 소개 계획에 따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캐나다, 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의 민간인들도 같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전단도 일본에 속속 도착했는데요. 항공모함 전단에는 한 척당 순양함 한두 척, 구축함 두세 척, 핵잠수함, 지원함 등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등 항공기 80대에서 90대, 해병과 해군 등 승조원 6,000명씩 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척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직결된다면 군함만 운행해도 수십 척이 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꺼번에 1000발이나 발사해 북한의 핵심인 핵미사일 시설과 방공망, 군사령부를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제3함대, 제5함대, 제7함대를 한반도에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인근에 배치해두었죠. 또한 미국은 한국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정찰, 정보 수집 자산과 감시 자산을 폭넓게 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그대로 한국군 주요 지휘관에게 전달되어 군이 어떤 방향으로 진군해야 할지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군은 EA 조인트 스타즈, RC135 리벳 조인트, RQ4 글로벌 호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찰기와 정찰 자산을 활용해 북한 상공을 감시하기 시작했고요. 미국은 북한군 병력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며 한국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EA-18G 글라울러 전자전기를 활용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전자전을 통해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죠. 이곳은 홍천입니다. 제11 기동사단이 위치한 곳이죠. 제11 기동사단은 제7군단 소속으로 전시의 북진을 담당하는 사단입니다. 제11사단의 모든 여단은 모두 기계화 보병 부대였죠. 이곳도 역시 매우 바빠지게 됩니다. 특히나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 부대에서 1년간 쓸 수 있는 돈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들어갈 게 너무 많았죠. 당장 단적인 예로 훈련을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소비하는 조직이니까요. 근데 사단 전체가 D2 발령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돈이 들 수밖에 없죠. 먹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전부 다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11 기동사단의 인사부장은 머리를 싸매고 이 돈들을 어떻게 줄일까, 또 어떻게 예산을 타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국가는 파산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전쟁 특수를 하여 전쟁이 나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짝 이득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전쟁에 직접 군인을 보내기 직전까지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지만 사회의 공업력이 증대하죠. 하지만 이윽고 돌린 결과물은 민간 제품이 아니라 군용 생산품으로 돌아가며 경제 발전에 필요한 내수 시장에는 전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규모만 봐도요,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서 1.5%의 방위세 세율을 5%로 인상하기도 했고요,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1년 지출이 112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절반을 국방비에 쓰고 있죠. 그에 비해 수입은 59조 원에 불과해서 해외 원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자 병법에서도 전쟁을 질질 끌지 말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써 돈이 부족한 상황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우 심각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이곳은 B2 벙커입니다. 각군 주요 지휘관들은 HCS상으로 나와있는 지도를 보며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위치는 뻔했습니다. 북진하기 전에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북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북진하다가 핵무기를 맞는 순간 수십만의 병력이 없어질 것이 분명했으니 핵무기 무력화가 선제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에 미리 침투된 특전사 등이 정보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원산, 남포, 평양 인근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모조리 파악해 위치를 전송한 곳이었죠. 여기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군부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을 100% 무력화할 수 있냐고 말이죠. 국가정보원에서는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핵미사일이 한 개라도 있으면 치명적이라고 답했죠. 그리고 전략사령부에서도 이에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북한 모든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북한 잠수함에도 SLBM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북한의 태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한층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전략사령부는 한 가지 묘수를 두게 됩니다.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노동당의 승인이었습니다. 현재는 김정은이 없어서 김여정과 북한 최고사령부 두 곳에서 승인할 경우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다시 말해 두 곳 중 한 곳만 무력화되어도 핵미사일은 발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군은 새 조선에서 보내온 정보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북한 내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두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 보내온 정보랑도 일치했죠. 그렇게 국군은 북한 수뇌부 자체를 전부 다 날려버리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전략사령부에서는 이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믿고 맡겨도 된다고 발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벙커내는 금방 숙연해졌습니다. 마치 역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